도원아, 어,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어, 은희에 갚은 두꺼비. 인성 덕목 친절. 저렇게 친절한 처녀가 인성 열기. 저렇게 친절한 처녀가 있다니. 힘이 없어서 못 오나? 얼른 와봐. 밥 줄게. 인성사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한 것을 친절이라고 해요. 인성전래 사자성어. 살신성인. 죽일 살, 몸신, 이를 성, 어질 인. 옳은 일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는 뜻이에요. 옛날 어느 마을에 꽃처럼 곱고 예쁜 덕이라는 아가씨가 살았어요. 가족이라고는 달랑 아버지뿐인데 병이 들어 늘 누워만 있었어요. 덕이가 남의 집 일을 하며 겨우겨우 끼니를 이어가는 형편이라 아버지의 약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했지요. 덕이는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하루는 늦은 아침을 먹으려는데 바싹 여윈 두꺼비 한 마리가 어기적어기적 기어왔어요. 부엌 문턱을 넘으려고 애를 쓰는데 뒤로 자빠지고 앞으로 꼬꾸라지더니 눈만 껌뻑껌뻑 할 뿐이었지요. 저런 배가 고픈 모양이구나. 덕이는 밥 한 숟가락을 수북이 떠 두꺼비에게 주었어요. 밥을 다 받아먹은 두꺼비는 뒤뜰로 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남긴 밥으로 아침을 먹으려는 덕이 앞에 두꺼비가 또 나타났어요. 문턱도 단번에 뛰어넘고 제법 기운을 차린 듯 보였지요. 신통하기도 하지. 이제 힘이 나나 보구나. 이번에도 덕이는 두꺼비에게 밥을 나누어 주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덕이는 두꺼비와 밥을 나누어 먹었어요. 그러다 문득 두꺼비를 보며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나처럼 우리 아버지도 얼른 기운을 차리셨으면. 덕이의 보살핌으로 두꺼비는 제법 큰 왕두꺼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예 부엌 한쪽에서 잠도 자고 밥도 먹었지요. 형제가 없어 외롭던 덕이는 두꺼비에게 정이 들었어요. 두꺼봐, 너 내 동생 하자. 떡두꺼비 같은 내 동생. 두꺼비도 덕이를 누이로 여겼는지 덕이가 가는 곳마다 폴짝폴짝 따라다녔지요. 새 원님 구함. 누구든지 원님이 되어 동원에서 하룻밤을 지내면 금화 100냥과 쌀 3가마니를 주겠음. 아유, 무서워라. 이번에 오신 원님도 하루 안에 죽었대요. 벌써 죽은 원님이 6명이래. 그래서 누구든 원님이 되겠다고 하면 원님 자리를 준다는구먼. 누가 목숨과 원님 자리를 바꾸겠어. 난 천금을 준다 해도 싫으니. 어느 날 덕이가 동원 앞을 지났는데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누구든 원님이 된다고 하면 돈과 곡식을 준다고. 내가 원님이 되면 우리 아버지 약을 지어드릴 수 있어. 덕이는 무턱대고 동원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제가 원님이 되겠어요. 아프신 아버님을 위해 꼭 원님이 되고 싶어요. 뭐? 네가 원님이 되겠다고? 예, 부디 저를 원님으로 써주세요. 그리 소원이라면 한번 해보거라. 내일 아침 일찍 의복을 갖추고 동원으로 나오거라.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이는 너무나 기뻐 몇 번이나 절을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돈과 곡식을 싣고 가는 덕이의 뒷모습을 걱정스레 바라보았지요.
집으로 돌아온 덕이는 항아리 가득 쌀을 채우고 아버지의 옷을 깨끗이 빨았어요. 밤이 깊도록 약을 다리던 덕이는 눈물을 주르르 흘렸어요. 두꺼비야, 아버지가 이 약을 드시면 병이 낫겠지. 나 대신 네가 우리 아버지를 잘 보살펴 주렴. 다음 날 아침, 덕이는 아버지에게 절을 하고 동원으로 향했어요. 두꺼비도 덕이를 바짝 뒤따랐죠. 두꺼비야, 이제 그만 따라와. 두꺼비는 한사코 덕이의 뒤를 쫓아갔어요. 동원에서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두꺼비는 덕이 옆을 떠나지 않았어요. 드디어 밤이 되었어요. 실바람에 떨리는 촛불처럼 덕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바로 그때 휙휙 너댓발이 좋기 넘는 지네가 도끼를 뿜으며 스스슥 다가왔어요. 지네가 도끼의 목 덜미를 물려는 순간 두꺼비가 독을 뿜으며 펄쩍 뛰어 올랐어요. 아침이 되자 사람들은 원님의 방으로 달려갔어요. 어찌 되었을까? 말해 무엇하나. 장정들도 나가는 판에 어린 원님이 무슨 도리가 있었겠나? 어서 문이나 열어보세. 그런데 죽어있는 것은 어린 원님이 아니라 지네였어요. 아니 원님 살아계셨군요. 덕이는 그제야 참았던 누름을 터뜨렸어요. 두꺼비가 나를 살렸어요. 내 동생 두꺼비가 나를 위해 죽었어요. 덕이는 두꺼비를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었어요. 덕이는 자기를 구하고 죽은 두꺼비를 위해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냈어요. 마을 사람들도 은혜 갚은 두꺼비라 귀하게 여기고 정성껏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덕이를 하늘이 내려주신 원님이라며 깍듯이 모셨어요. 이야기 속 낱말 사전. 숟가락. 밥이나 국물 등을 떠먹는 기구로 은이나 노쇠로 만들어요. 끝이 둥글고 우묵하게 생긴 숟가락은 손으로 잡기 쉽도록 긴 자루가 달려 있어요. 숟가락에는 식사를 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서 숟가락을 들다 하면 식사를 한다는 뜻이 돼요. 촛불. 초는 불빛을 내는 데 쓰는 물건 중에 하나예요. 꿀벌이 벌집을 만들기 위하여 분비하는 물질인 밀랍이나 쇠기름 등의 굿기름을 끓인 뒤에 원기둥 모양으로 굳히고 그 가운데 심지를 넣어 만들어요. 심지에 불을 붙이면 촛불이 사방을 밝게 비춰요. 촛불은 전구가 없던 시대에 어둠을 밝히는 소중한 빛이었어요. 지네. 지네는 여러 마디로 이루어진 몸에 다리가 많이 붙어 있는 동물이에요. 작은 곤충을 잡아먹고 사는데 먹이를 사냥할 때에는 입에서 동물을 뿜어내요. 가끔 사람을 물어 피해를 주기도 하는데 지혜는 약한 독을 가지고 있어서 목숨을 위협하지는 않아요. 인성전래 요술 항아리. 은혜 갚은 두꺼비에 담긴 두꺼비 이야기. 옛 이야기 속의 두꺼비는 착하고 은혜를 알며 신비한 힘을 지닌 동물로 등장하며 착하고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지요. 이러한 두꺼비는 지혜의 상징이 되기도 해요. 요즘에는 자주 볼 수 없는 두꺼비의 생태와 옛날 사람들의 두꺼비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아요. 이야기 속 문화 산맥. 복두꺼비, 떡두꺼비. 기름지게 도와주마, 풍년 들게 도와주마. 봄볕 다가온 날 두꺼비가 논물에 알을 낳아요. 백로가 다가와 쪼글라치면 복두꺼비, 떡두꺼비, 물어가지 마라. 농부가 허이허이 백로를 쫓아요. 두꺼비 올챙이와 백로. 두꺼비의 알이 점점 자라 올챙이가 되었어요. 두꺼비 알에서 나온 올챙이는 처음에는 개구리 올챙이와 비슷하지만 점점 잿빛이 짙어지면서 두꺼비를 닮아가죠.
이런 올챙이들은 백로, 두루미, 외가리와 같은 새들의 먹잇감이 되기도 해요. 알. 두꺼비의 알은 개구리 알처럼 투명해요. 하지만 개구리 알은 뭉글뭉글 뭉쳐있는 반면 두꺼비 알은 실처럼 길게 늘어져 있어요. 봄잠 자는 두꺼비. 알을 낳은 두꺼비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땅을 파고 들어가 잠을 더 자요. 이것을 봄에 자는 잠이라고 해서 봄잠이라고 불러요. 쉬는 두꺼비. 땅에 붙어 있을 때의 두꺼비는 마치 돌처럼 보여요. 그래서 옛 속담에 두꺼비 돌에 치였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유 없이 이리저리 치이며 원망만 듣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지요. 두꺼비 꽁지만 하다라는 말도 있는데 잘 살펴보면 두꺼비는 꽁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것에 빗대어 쓰는 말이에요. 알 낳는 두꺼비. 두꺼비는 이른 봄에 논에 알을 낳아요. 옛날에는 겨울 동안에도 논에 물을 대 놓았어요. 그래서 두꺼비는 이른 봄에 얼었던 물이 녹으면 알을 낳았지요. 하지만 요즘에는 겨울에 논에 물을 빼놓는 곳이 많아서 두꺼비들이 알 낳을 곳이 많지 않다고 해요. 떡두꺼비야 복을 다오. 부자 되게 도와주마. 건강하게 도와주마. 박영감네 곳간에 두꺼비가 폴짝 뛰어 들어왔어요. 어이쿠 영감님 부자 되시겠어요. 손귀한 대추나무집에 두꺼비가 폴짝 뛰어 들어왔어요. 어이쿠 건강한 아들을 낳겠어요. 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꺼비를 복과 재물의 상징으로 여겼어요. 또 튼튼한 두꺼비의 모습은 건강을 대표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건강히 잘 자라라는 뜻에서 떡두꺼비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마을을 지키는 두꺼비 비서. 두꺼비는 두꺼비는 집이나 재물을 지켜주는 신, 즉 제복신이라 불려요. 신라 시대에 지장법사가 당나라에서 귀한 보물을 가져왔어요. 지장법사는 그 보물을 셋으로 나누어 황룡사와 태화탑 그리고 통도사에 두었지요. 오랜 세월이 지나 고려시대에 보물을 넣어둔 곳을 들여다보니 두꺼비가 쪼그리고 앉아 지키고 있었어요. 그 후 아무도 보물에 손대지 못했지요. 금두꺼비. 부자들은 재산을 지켜주는 두꺼비를 항상 곁에 두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금으로 두꺼비 모양을 만들어 방 안 깊숙이 넣어두곤 했지요. 금두꺼비는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바람을 담은 거예요. 곳간의 두꺼비. 곳간이나 집에 두꺼비가 들어오면 장차 복과 재물이 들어온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두꺼비를 함부로 내쫓지 않았지요. 그래서 꿈에도 두꺼비가 나오면 좋은 꿈으로 여겼어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두꺼비와 덕이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무시무시한 지네가 나타나 원이가 된 덕이를 해치려고 해요. 두꺼비는 왜 지네에게 달려들었을까요? 덕이는 무시무시한 지네에게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두꺼비와 덕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야기해 보세요. 또 덕이가 왜 두꺼비에게 밥을 나누어 주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두꺼비는 작고 보잘것없는 자기에게 밥도 주고 또 동생처럼 아껴주었던 덕이가 더없이 고마웠을 거예요. 덕이 역시 무엇을 바라고 두꺼비를 보살펴 주기보다는 진짜 동생처럼 의지하며 지냈을 테고요. 이제 두꺼비와 덕이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은혜에 보답하는 것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 속 속담 사전. 두꺼비 콩대에 올라 세상이 넓다 한다. 이 속담은 북한에서 전해오는 속담이야. 나는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동물이야. 그러니 낮은 콩대에 올라간들 세상이 한눈에 보이겠어?
눈앞에 보이는 작은 면만으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사람을 두고 비웃는 말이지. 알쏭달쏭 논술산맥. 죽은 두꺼비를 위해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준 원님을 위해 4마리의 두꺼비들이 모자를 만들어 왔어요. 각각의 모자를 보고 어디에서 사는 두꺼비가 만든 모자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빈 곳에 과수원에 사는 두꺼비가 만든 모자를 상상하여 그려보세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단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두꺼비들이 가져온 모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단서이지요. 두꺼비들이 만들어 온 모자를 보면서 각각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살펴보세요. 산에서 만든 모자, 바다에서 만든 모자, 연못에서 만든 모자 등 모자를 만든 재료를 보면 어디에서 만든 모자인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 과수원에서 만든 모자라면 어떤 재료로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를 추측하여 그림을 그려보거나 그 소재들을 직접 붙여 모자를 꾸미는 활동을 해보세요. 어디에서 만든 모자일까? 전래랑 명작이랑 플랜더스의 개. 은혜 갚은 두꺼비와 명작 동화 플랜더스의 개는 사랑하는 반려동물 이야기예요. 다음 플랜더스의 개의 그림을 보고 두 이야기의 닮은 점과 다른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넬로는 길에 쓰러져 있던 파트라슈를 데려와 보살펴 주었어요. 넬로와 파트라슈는 아로아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방앗간에 불이 나자 아로아의 아빠인 코제씨는 넬로를 의심했어요.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지 못한 넬로는 실망했어요. 파트라슈가 눈 속에 떨어져 있는 코제씨의 지갑을 발견하자 넬로는 그 지갑을 코제씨에게 돌려주었어요. 넬로는 코제씨에게 파트라슈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파트라슈는 넬로를 찾아갔어요. 넬로와 파트라슈는 대성당에 걸려있는 그림을 보았어요.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대성당에서 깊이 잠든 넬로와 파트라슈를 발견했어요. 도깨비 씨름잔치. 사물놀이. 사물놀이는 꽹과리, 징, 장구, 북 등 4가지 악기를 가지고 어우러져 연주하는 놀이를 말해요. 인성덕모, 공경, 인성열기. 어르신들, 메밀묵 값을 치르려고 하는데 혹시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깨비들도 이렇게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고. 인성사전. 우더른을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을 공경이라고 해요. 인성전래 사자성어. 소원성취. 바소, 원할원, 이룰성, 나아갈 취. 바라고 원하는 바를 이룬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말이야, 작은 모래밭 옆에 초가집이 한 채 있었어. 거기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오순도순 정답게 살고 있었지. 하루는 어둑어둑 밤이 깊어가는데 시끌시끌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 한밤중에 무슨 소리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살금살금 소리를 따라가 보았어. 해구먼이나 저건 글쎄 도깨비들이 모두 모여 씨름잔치를 하고 있는 거야.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달빛 아래 앉아 도깨비 씨름잔치를 재미있게 구경했어. 집에 돌아와 자려고 누우니 할아버지 배에서 꼬르륵, 할머니 배에서도 꼬르르륵.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윗목에 남겨둔 메밀묵 한 사발을 꺼내 후루룩 후루룩 맛있게 먹었어. 도깨비들도 배고플 텐데 메밀묵이나 쑤어줄 거나? 다음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쿵덕쿵덕 방아에 메밀을 찝고
돌돌 들들 메밀을 맷돌에 갈아 부글부글 메밀묵 한 솥을 푸지게 수어서 살금살금 모래밭에 가져다 놓았지. 그날 밤 모래밭에 모여든 도깨비들은 깜짝 놀랐어. 이게 웬 무기지? 마침 배가 고팠는데 잘 됐다. 도깨비들은 왁식을 덕식을 달려들어 메밀묵 한 솥을 다 먹어치웠어. 얼씨구 절씨구 신난다. 도깨비 씨름잔치도 좋고 메밀묵도 좋구나. 날이 밝아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모래밭으로 가보니 모래밭에는 텅 빈 숲만 덩그러니 굴러다니고 있었어. 도깨비가 메밀묵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한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메밀묵을 가져다 놓았지. 그러던 어느 날 밤 초가집 마당에 도깨비들이 바글바글 모여들었어. 영감, 메밀묵 값 치르러 왔어. 할멈, 소원 하나 말해보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골똘히 생각하다가 눈물을 찔끔찔끔 콧물을 훌쩍훌쩍거리며 가난한 탓에 부모님 무덤이 허술하오. 좋은 무덤자리나 하나 얻어주소. 그야 어렵지 않지. 도깨비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명당 자리로 데리고 갔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정성으로 상을 차려 도깨비들을 잘 대접하여 보내고 좋은 날을 받아 부모님의 무덤을 옮길 날만 기다렸어. 그런데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욕심쟁이 영감이 명당 자리를 홀랑 빼앗으려고 했어. 이를 어째. 아이고, 이를 어째.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곡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도깨비들 귓가까지 윙윙 울렸어. 사정을 알게 된 도깨비들은 욕심쟁이 영감이 너무나 괘씸했지. 걱정 마오. 우리만 믿으소. 그리고 무덤도 우리가 옮겨드릴 거요. 하더니 도깨비들이 방망이를 두들겼어.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 꽃상여가 척.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 제사상이 턱.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 상복이 쫙.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상복으로 갈아입고 상여를 따라갔어. 나는 간다, 북만국에 넘어간다. 어화농창 어화로새, 어화농창 어화로새.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언제 올 줄 내 모르네. 어화농창 어화로새, 어화농창 어화로새. 명당 자리에 도착하니 욕심쟁이 영감이 땅을 파고 있었어. 영감, 뭐 하는 거요? 우락부락 도깨비들이 욕심쟁이 영감에게 달려들었어. 놀란 욕심쟁이 영감은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쳤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도깨비들 덕분에 좋은 무덤을 쓰고 큰 복을 받아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 남의 무덤자리를 넘보다니 쏙 사라지거라. 이야기 속 낱말사전. 씨름. 먼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즐겨하던 민속놀이예요. 두 사람이 상대방의 삿발을 붙잡고 겨루다가 무릎 윗부분이 땅에 먼저 닿는 사람이 지게 되지요. 메밀. 한해살이 풀로 초가을에 하얀 꽃이 피고 검은 빛의 세모진 모양의 열매가 맺혀요. 메밀 열매는 전분이 많아 갈아서 메밀묵을 쑤어 먹거나 메밀국수, 메밀전병 등 여러 가지 요리를 해 먹어요. 명당자리. 우리 조상은 땅에도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기운이 모락모락 샘솟는 자리를 명당자리라고 했는데 그곳에 집을 짓거나 묘를 쓰면 큰 복을 받아 잘 살게 된다고 믿었어요. 인성절레 요술항아리. 도깨비 씨름잔치에 담긴 장례 이야기. 사람이 죽는 것은 안타깝고 슬픈 일이에요.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죽음이 생의 끝이 아니라 저승에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믿고 화려한 장례를 치르며 죽은 사람을 보내주었어요. 옛날 우리나라를 여행했던 외국인 하멜의 눈으로 본 전통 장례의 모습을 살펴보아요. 이야기 속 문화 산매, 잔칫집 같은 장례식,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왁자한 장례식, 저승사자에게 줄 음식이며 노잣돈을 준비하느라 잔칫집처럼 분주하다. 상주와 여자들의 느린 타령 같은 노랫소리가 멀리 퍼져 나간다. 하멜, 네덜란드 사람인 하멜은 1653년에 우연히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들어왔어요. 13년 동안을 우리나라에 살다가 네덜란드로 돌아가 하멜 표류기를 썼지요. 그 글을 통해서 서양의 우리나라의 지리, 풍속, 정치 등이 알려지게 됐어요. 6월 13일 어른들의 울음소리에 깜짝 놀라 잠을 깼다. 밖으로 나가보니 마을의 큰 어른이 돌아가셨다고 한다. 집 문 앞에는 먹을 것과 집신 그리고 동전이 놓여 있었다. 죽은 사람을 하늘로 데려가는 저승사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했다. 마당에 들어서니 상복이라는 거친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다. 아낙네들은 음식을 만들어 나르고 사내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돌아가신 어른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간간히 들려오는 울음소리만 아니라면 마치 잔칫집에 온 듯하다. 6월 16일 오늘도 아침 일찍 돌아가신 어른의 집에 가보았다. 7일 동안 장례를 치른다고 한다. 차려놓은 상 곁에 상주라고 불리는 큰아들이 앉아 있었다. 상주는 절대 세수를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누런 삼배로 지은 상복에 모자를 쓰고 대지팡이를 짚고 집방석에 꿇어앉아 있다가 손님이 오면 절을 했다. 여자들도 무명옷을 입고 삼배 조각을 끼워 엮은 새끼줄을 머리에 쓰고 울었다. 울음소리가 마치 느린 타령처럼 들렸다. 표의 실천, 아름다운 장례식. 알록달록 꽃상여가 묘지로 가네. 하늘 가는 사람 무덤. 둥글게 만들고 그 곁에 작은 움집 지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3년 동안 부모를 공양하네. 6월 19일 화려한 꽃으로 장식한 커다란 상여에 죽은 사람을 싣고 묘지로 갔다. 사람들은 상여가 죽은 사람을 저승까지 데려가는 집이라고 믿고 있었다. 무서운 동물 모양 가면 쓴 사람이 앞장섰는데 나쁜 기운을 쫓아내는 방상시란다. 가족들은 묘지까지 가는 동안에 내내 구슬픈 소리를 내며 걷다가 울다가를 반복했다. 사람들은 관을 묻은 후 무덤을 둥글게 다졌다. 그건 죽은 사람이 하늘의 모양을 본떠 만든 것이라고 했다. 그건 죽은 사람이 가는 하늘의 모양을 본떠 만든 것이라고 했다. 6월 30일 이곳 사람들은 부모가 죽으면 3년 동안을 상복을 입고 지낸다. 그동안은 좋은 옷과 맛난 음식은 멀리하고 행동을 조심한다. 어떤 사람들은 벼슬까지 그만두고 묘지 옆에 움집을 짓고 들어가 지낸다. 3년이라는 시간은 부모가 자식을 낳아 젖을 뗄 때까지 길러주는 시간과 같다고 한다. 그래서 3년 동안 돌아가신 부모 곁에서 보답을 하는 것이다. 3년이 지나고 나면 상복을 벗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것을 탈상이라고 한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효도하는 이곳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답다. 가네 가네 나는 가네 살던 살림 헌신 벗듯 벗어두고 대궐 같은 집을 빈집같이 비워두고 청춘 같은 사람에게 어린 자식 맡겨놓고 극락세계로 나는 가네. 못 오시네 못 오시네 한 번 가면 못 오시네. 처량하고 불쌍한 것이 인생 넋이구나. 세워라 내워라 가지 마라. 아까운 이내 운명 마지막 가는구나. 1974년 한국방송공사가 녹음한 전주의 한 상여꾼이 부른 상여가 중에서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무슨 소원을 말할까요? 소원 하나 말해보소. 도깨비들이 메밀묵 값으로 소원을 들어준다고 해요. 도깨비들은 도깨비 방망이가 있으니 소원을 말하면 무엇이든 들어줄 거예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어떤 소원을 말할까요? 만약에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소원을 말할지 생각해 보세요. 소원을 하나만 이야기해도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소원은 없을까요? 자, 이야기 속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무엇이든 척척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 어디든 척척 보내주는 요술 양탄자는 이야기 속에 자주 등장하는 멋진 물건들이에요. 현실에서는 만날 수 없는 것들이지만 이야기의 세계에서는 멋진 상상력을 길러주는 신통한 물건이지요. 상상의 날개를 마음껏 펼치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소원을 이야기해보고 여러분의 소원도 생각해보세요. 이야기 속 속담사전. 산소 등에 꽃이 핀다. 산소 등에 꽃이 피면 자손이 잘 산다는 말이 있어. 그래서 옛사람들은 조상의 묘를 만들 때 좋은 곳을 고르고 묘를 만든 후에는 정성껏 가꾸었지. 하지만 조상의 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꼭 복을 얻기 위해서만은 아니야. 부모님 살아생전 못다한 효를 묘 가꾸기를 통해서 계속하려는 것이지. 알쏭달쏭 논술 산맥. 재미있는 우리 전통놀이. 씨름 말고 다른 놀이는 없을까? 도깨비들의 물음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신명나는 우리 전통놀이를 알려주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알려준 전통놀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아요.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에 대해 알아보아요. 지금도 손쉽게 할 수 있는 놀이들은 직접 해보면 더 좋겠지요? 또 도깨비들에게 더 소개해주고 싶은 놀이로는 무엇이 좋을지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세요.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우리 전통놀이의 방법과 규칙을 알아보면 더욱 재미있을 거예요. 윷놀이. 편을 갈라 유추로 승부를 겨루는 놀이예요. 4개의 육가락을 던져 뒤집어진 모양에 따라 도, 개, 걸, 윷, 모를 외치며 말을 옮겨요. 6판 위에 말이 먼저 들어오는 편이 이기는 놀이예요. 자치기. 짧은 나무 토막을 긴 막대기로 힘껏 쳐 올려요. 공중으로 뛰어오른 짧은 나무 토막을 다시 한번 쳐서 날아간 거리를 재어서 승부를 정하는 놀이예요. 팽이치기. 둥근 나무를 아래쪽은 뾰족하게 깎고 위는 평평하게 깎아서 만든 팽이를 바닥에 놓고 채로 돌리는 놀이예요. 주로 겨울의 얼음판 위에서 하지요. 연날리기. 얇은 대나무살로 틀을 만들고 한지로 붙여 연을 만들어요. 실을 길게 맨 연을 바람에 날리는 놀이로 주로 겨울에 해요. 이야기 속 작가 생각. 우리를 낳아주시고 정성을 다해 길러주시는 부모님은 고마운 분들입니다. 물론 때로 무섭게 야단을 치시기도 하지만 자식에 대한 사랑만은 늘 변함이 없어요. 그런 부모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효로서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효란 부모님께 감사하고 보답하는 착한 마음을 말합니다. 효는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은 우리의 작은 마음 하나에도 큰 감동을 느끼고 행복해 하시니까요. 특히 우리 조상들은 효를 아주 귀하고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답니다. 도깨비 씨름잔치에 나오는 할아버지 부부도 나보다는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도깨비들이 소원을 말하라고 했을 때도 돈이나 귀한 보물보다 부모님을 위한 명당 자리를 바랐죠.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소원을 말했을까요? 재미있고 신명나는 도깨비 씨름잔치를 읽으면서 효와 함께 나누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글 작가 이미연. 인성 가꾸기.
공경이란 웃어른을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을 말해요. 공경에 관한 명언. 어린이는 우리 삶의 희망이요, 노인은 우리 삶의 거울이다. 그러므로 어린이와 노인을 아끼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